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 민주구국선언이란 결의로 시작해 민주주의 만세로 끝난 선언이 있었다. 그 3.1 구국선언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저항의 마중물이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민중운동 그리고 민족통일운동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에 뜻을 두면서 저도 거리의 여자가 된 거죠, 그때. (1975년) 대한민국은 긴급조치 구호 아래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었다. 일체 유신헌법에 대해서 언급조차 못하게 암흑기랄까 침묵의 시대였어요. 긴급조치 발동한 지 딱 한 달 만에. 그래서 안병문 선생님, 문동환, 이문영, 서남동 교수님들이 다 해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의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임체들을 만들자라고 한 게 바로 갈릴리교회였습니다. 그 8월 17일 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 시간에 하필이면 장준하 선생님께서 의문사를 당하신 거죠. 학자와 목회자로 살아가던 문익환에게 친구 장준하의 죽음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의 목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에 문익환은 3.1 구국선언문을 작성해 투쟁의 전사가 됐다. 처음에 문익환 목사님이 초안을 작성을 했는데 김대중 선생님도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초안을 같이 만나자 그랬는데 문익환 목사님과 김대중 대통령님의 초안이 거의 같았어요. 기독교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준비하자 가톨릭도 1976년 1월 23일 원주에서 뜻을 같이 했다. 그날 이제 신연봉 신부님께서 아주 길게 강하게 강론해 주셨어요. 이런 일이 십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신앙인의 시대적 책무다. 1.23 원주 구국선언에 함께 참여했던 문익환은 이후 문동환 목사, 국회의원 정일영 그리고 고대 교수 이문영과 함께 구국선언문을 완성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일을 준비하다가 구속된 분들의 석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자 명동성당 저녁 6시 미사를 예정해 놨습니다. 이제. 근데 우연히 오가다가 바로 이 명동성당 마당에서 목사님을 뵀는데 혹시 3월 1일 계획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미사 끝난 다음에 2부 김지아 양심선언에 대한 설명하고 3부에 목사님들께 시간을 저희들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구국선언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고 치열한 논의 끝에 함석헌을 비롯한 정계와 제야 인사 그리고 기독교계 10명의 이름이 선언문 아래 당당히 새겨졌다. 같이 모여서 전부 서명한 이 10분들의 이 역량이 전직 대통령도 있고 사회 원로도 있고 교계 인사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하니까 그럼 문익환 목사님은 왜 서명을 안 했나? 문익환 목사님은 그때 성서 공예가 개신교와 캐톨릭이 성서를 공동 번역하는 거를 완성할 때까지 내가 이 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하는 걱정을 하니까 동생인 문동환 박사님이 이 일을 주도한 거는 내가 한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나중에 들어가서는 다 들통이 났죠. 1976년 3월 1일 오후 6시 명동성당에서 3.1절 57주년 기념미사가 시작됐다. 김정은 신부의 정권을 비판하는 강론과 기도가 마무리되자 박정희 대통령의 하야를 권고하는 문동환 목사의 설교가 뒤를 이었다. 문동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명기 34장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는 훌륭한 예언자인데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너 후계자 여호수아와 후계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그 자세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데 오늘날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헌법도 고치고 하는 박정희의 이 모습 너무 추하다. 박정희가 이 모세의 이 선택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셨는데 참 감동적이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 순서가 있을 것이라는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한 여성이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이우정 교수님께서 3.1 민주국선언을 낭독하신 거예요. 차분하게 낭독하셨어요. 저희들은 듣고 조금 강하구나. 이 민주주의 원칙, 경제정책의 원칙, 통일의 원칙, 이 세 가지가 이 선언문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후에 민주화, 민중운동, 통일운동, 거기에 모든 이정표가 됐고, 그 후에 국가정책에도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역할을 했던 게 이 3.1 민주국 선언문의 중요한 의미죠. 그날 밤 9시 30분경 집회는 평화롭게 마무리됐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자정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이우정 교수를 시작으로 많은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연행되기 시작했다. 윤무선 전 대통령이 있었죠. 정일영,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박정희가 싫어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같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이렇게 정치인과 제야와 종교인이 이렇게 연대를 해버리면 이러다가 이제는 너도나 다 연대를 하겠구나. 연대의 시초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싹부터 잘라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렸던 3.1절 기념미사 행사를 이용한 일부 제야 인사들로 정부 전복 선동 사건 관련자 20명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1976년 5월 4일에 시작된 1심 재판은 여느 유신법정과 다른 모습이었다. 수많은 변호사들이 변론을 자처했고 피고인들은 독재 권력의 횡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재판날은 아침 일찍 서울구치소로 갔다가 피고들이 만나지 못하다가 재판날이면 만났어. 그 재판날이면 축제날이었어. 민주화의 교육 장소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루는 김대중 대통령 혼자서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아침 10시부터 저녁 어떤 데는 10시까지 재판을 해요. 그럼 가만히. 그것이 정치 교육 현장이 된 거예요. 정치 교육 현장. 신현봉 신부가 그 구속된 신부들 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재판을 이렇게 하는데 법정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하고 들어오니 고고하니까 판사가 깜짝 놀랐어요. 왜 고고하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죽어서 고고합니다. 네. 또한 당국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구속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법정 밖의 투쟁도 치열하게 이어졌다. 박영수, 이희호 그 두 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그러면 양산에다가 이거 공개 재판해라. 이거 공개 재판 아니고 비공개지 않냐. 양심수 석방하라. 그 두 문구를 양쪽에 돌아가면서 양산에다가 썼어요. 보라색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산 뺏기고 나서 부채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부채 이런 걸 뺏기 위해서 우리를 막 머리끄댕이 꼬들르고 그 덕수궁 앞에서 너무 막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니까 저희가 의논을 하길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으면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막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고난과 승리의 색깔인 보라색은 이후 구속자 가족 투쟁의 상징이 됐다.
그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보라색 털실로 승리의 V자 모양을 만든 빅토리 숄이었다. 우리가 빅토리 쇼를 짜자. 우리가 서울 구치소 가든 뭐 면회를 가든 마냥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그 네 코를 민주회복 그게 이제 이렇게 염원하면서 우리가 이걸 짜자. 가족들은 빅토리 숄을 두르고 항의 시위에 나섰고 이를 판매 다른 사건의 구속자들까지 도왔다. 이후 많은 여성단체들 역시 빅토리 숄 투쟁에 동참하자 정권은 보라색 실을 판매 금지시키기까지 했다. 문동환 목사의 부인 문혜림은 미국 군사우편으로 빅토리 숄을 해외에 판매해 투쟁 자금을 마련했다. 또한 미국에서 벌어지는 구속자 석방운동 정보를 들여왔고 국내 인권 소식 역시 해외로 보내졌다. 이 저항의 의미가 엄청나게 큰 상징성으로 다가와서 이 상징성이 또 해외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 물꼬를 또 트게 되는 그러한 이제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저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죠. 1919년 3월 1일에 국내국에서 펼쳐진 독립선언문은 바로 이 법정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법 전제를 받음으로 해서 민족사에 빛나는 한 계기가 됐죠.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한예쁜 여자의 목소리가 강력된 이 민주구국 선언문이 태극기 앞에서 자유대항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1976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3.1 구국선언 관련자들은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독재 정권에 꺾이지 않았다. 석방을 요구하는 국내외의 투쟁은 조직적으로 계속 이어졌고 그 결과 형집행정지로 모두 석방됐다. 긴급조치 9호로 75년에 구속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모든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불만이라고 하니까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76년 3.1 민주구국선언 이후로 해서 이제 조직적인 그러한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물꼬를 텄다라고 하는 것들이 3.1 선언의 가장 큰 의미이고요. YH 사건은 종교계가 정치계와 노동계를 이어준 연대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제명되자 그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항쟁이 일어났고 결국 박정희 정권은 몰락했다. 3.1 구국선언이 만든 연대의 힘은 이후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자발적으로 모인 인권 변호사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탄생의 모태가 됐고 구속자 가족들의 연대 투쟁은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활동의 핵심이 됐다.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이만큼 우리가 민주화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게 그런 밑받침이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화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게 그런 밑받침이 없었으면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들이 정말 힘겹게 싸운 그런 것이 보람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순국선열의 좋은 뜻, 순교자들의 뜻도 간직하면서 또 우리들의 그 마음과 다짐을 우리 후배들에게 제대로 전승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부족함을 하느님과 역사와 선조들께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가족의 안녕과 소중함을 넘어 정의롭고 숭고한 신앙의 힘과 함께 손에 손 맞잡고 지켜온 우리의 민주주의. 그 길을 향한 이정표를 찾으려 했던 이들처럼 우리의
또 다른 민주 구국 선언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